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을 모시고 정기국회 개막 뒤에 첫 인사청문회 평가 그리고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정기국회 막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또 이호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여러 가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 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행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보면 네. 국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을 모셔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네.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곳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상식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다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교육적인 철학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최교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SNS에서 부적절한 이런 것들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여러 음주운전이라던가 그리고 오늘 또 나온 바로는 학생 폭행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반영할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정부의 교육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보셨을 때 납득이 가능하실까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평교사들의 경우에는 음주를 포함해서 그런 중대 비위가 있으면 교장교감 승진도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직에 올라간다는 것이 나머지 교육계에 계신 분들에게 그럼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금융위의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개인적인 내용이야 본인의 어떠한 또 소명이 있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민주당의 지금 국가 운영의 형태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중간에 잠시 파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수기와 합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굉장히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금융위원회 해체에 관련된 국가조직 개편도 그렇고 검찰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기득권이 있을 때 주도권을 가지고 정권이 어떻게 되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그중 당정이 의견차를 드러낸 중수청 소속이 관심인데 앞선 전화 연결해서 박홍근 의원은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고요. 이번 주 내로 당 입장을 좀 정리해서 정부와 이야기를 긴밀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여당 내에서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성호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신가요? 지금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고 하기에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발표를 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정청래 대표 를 비롯하여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정되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로 비춰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의 의견은 당연히 이것을 조금 더 수기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안부로 이관이 되면 결국 경찰청, 국수본 중수청 모두가 행안부 소속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구조적인 장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제기된 바도 해결이 나온 바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함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을 빼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의 기능 어쩌면 부패 권력 수사라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대통령실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본인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적극적으로 빨리 하고 싶다기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이제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맞춤형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도 위헌 소지를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개혁신당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개혁신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반헌법적인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부는 헌법에 기초하여서 대법원을 필두로 한 그런 사법 시스템 안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률과 헌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그 외에 어떤 세력이나 외부의 개입에 의해 구축된 새로운 재판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헌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그것이 또 한 번 민주당의 입법 폭주 혹은 그 외에 압력으로 해서 이것이 가시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재판부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재판을 시도할 때도 이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재판이다라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혹은 그것이 실행되어서 재판 판결이 났을 때도 굉장히 아마 역사적인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모든 스토리가 부정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위헌이 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 자체가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대단히 위험한 보석일 수 있다.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개혁신당은 반헌법적인 이런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역시 쟁점인데 민주당 측에선 경제 회복을 위해서 확장 재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게 포퓰리즘 예산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는 못으로 보인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정부 운영의 기조는 포퓰리즘이라는 단 하나의 망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적자성 채무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1,000조를 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성 채무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이것이 대응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크다. 그런 보고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자만 우리나라가 한 해 내년에만 36조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가 부채가 GDP의 거의 60%를 육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돈을 조금 더 뿌리겠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가 낼 세금까지 미래 세대가 창출할 부가가치까지를 먼저 가지고 와서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오늘만 산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에 염치가 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베네수엘라 정도의 극단적인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비교적 아주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런 복지 재정의 초과로 인해서 국가 전체의 재정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포퓰리즘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이로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시자마자 이제 무거운 질문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의원님의 전공과 관련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질문당 한 3분 정도씩 답변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이제 법안인데요. 소아청소년과 이제 전문의 출신이시고 또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현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동의 보건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제 명칭이 아동건강기본법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통합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인 기준이고 질병 중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건강 그리고 양육 환경, 성장, 정서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법이 없었던 건데요. 그것들이 지금은 파편적으로 아동복지법이라던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등으로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을 일본의 경우에는 성육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이 있어야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아동 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아동 관련한 법안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네, 또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 살펴볼까 하는데 응급의료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에 계류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실까요? 지금 그 법안이 제가 1호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네. 이 1호 법안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네, 의미가 크죠. 반드시 네. 바꾸고 싶은 세상의 어떠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 의정 갈등이 이제 일막을 내린 것 같고요. 네. 전공의들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 전공의들의 복귀율이라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냥 복귀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수과, 핵심 의료에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종사하겠는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민사적인, 형사적인 모든 것을 면제해주는 그런 시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응급 환자가 있을 때 겁내지 않고 용감하게 내가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신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법 과정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하는 법이었는데 소위에서 예전에도 한 번 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다시 한 번 계류가 되었는데 네. 안타까운 것은 이전 의계특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국민중심의료개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계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어떠한 수정안조차 내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부의 태도를 보고 다음 세대의 의사들이 어떤 용기로 필수과를 전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있는가를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류된 것에 대해서 대한응급의학과 학회 그리고 의사회에서도 대단히 우려를 표하면서 이 법안에 실린 것은 정말 최소한일 뿐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공포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아동건강기본법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잘 경청을 했는데요.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의정 갈등 1막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매듭이 지어지진 않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제 의대생 복귀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좀 관심을 갖고 해결 의지를 보여야 될 지점 어떤 부분이라고 보실까요? 가장 의지를 마지막 가지고 질문입니다. 시급하게 가지고 가야 될 이슈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사법 리스크의 해소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용감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때 핵심 의료는 하고 싶어지는 일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 의료과의 복귀율은 처참합니다. 지역의료의 복귀율도 매우 낮습니다. 정부는 숫자로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핵심 의료를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영역에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우수한 인재가 가게 하려면 어떤 방식의 행정을 또 정책을 내야 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덧붙여서 뭐 오늘 전체적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1분 정도 더
드려도 되는데 있으실까요? 어제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복을 입고 네. 또 개원식을 치렀는데요. 한복을 입느냐 마느냐, 상복을 입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런 불필요한 논의들이 참 많았습니다. 협치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고 또 비판을 할 때는 또 날카롭게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하는 건강한 의회 문화 그리고 협치의 문화를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는 새로운 개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복 입으셨나요? 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네, 의장님께서 제안을 주시기도 하셨고 통합의 의미로 또 희망을 말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희 당은 3명 다 한복을 입고 개원식에 동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을 모시고 정기국회 개막 뒤에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